마음의 상처는 언제 지워지는 걸까요? 시간이 약이라지만 그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고 잊었다고 생각해도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는 낡은 서랍 속 사진처럼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멀쩡했던 하루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린 건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한 저녁이었어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분위기 좋고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 들어가 남편이 미리 예약해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식당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잠시 후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신하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중학교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동창을 보고 말았거든요. 그녀는 제가 전학 간 첫날부터 하나하나 트집 잡아 면박을 주고 어떻게든 숨기고 싶던 가정사까지 들먹이며 아이들 앞에서 저를 불쌍하다고 조롱했습니다. 저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던 그 얼굴을 본 순간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얼어붙은 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달달 떨리는 손을 숨기려 마주잡았을 때 남편이 걱정스럽게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물어왔습니다. 저 테이블에 앉은 여자 때문에 그래? 혹시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 중학교 때 나 괴롭히던 동창이야. 반년 동안 내 피를 말렸던 애야. 이제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얼굴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저는 남편에게 그 끔찍했던 어린 시절을 간단히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잠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불안해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왜 그래? 뭐 하려고? 설마 저 애한테 가려고?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그 중학교 동창에 있는 테이블로 가더니 잠시 뭐라 말하는 듯 하더니 망설임 없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제 손을 잡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을 보고 약간은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이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세게 때린 건 아니었을까요? 많이 아프시면 병원이라도 가보세요. 아내는 어제 일 덕에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조금 풀린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통화를 계속해서 듣게 된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대로 뒤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전라북도의 소도시,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조용한 동네에서 부모님과 셋이 살았죠. 큰 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골목 끝, 2층 양옥집이 듬성듬성 있던 그 동네는 봄이면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던 곳이었고 여름이면 어디서나 매미 소리가 들려오던 지금 생각해보면 꽤 정겹고 순박한 곳이었어요. 저는 조용하고 소심한 말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수업 시간에 떠드는 법도 없었고 시험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게 유일한 취미였어요. 그야말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였죠. 속도 여린 탓에 누가 살짝 뭐라고만 해도 가슴이 콕 내려앉았고 눈물이 먼저 터지곤 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저를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 희진이는 착한 건 좋은데 마음이 너무 여려서 걱정이야. 조금만 더 적극적이면 좋을 텐데. 그러던 그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자재 도매업이 거래처 부도로 휘청거렸다는 얘기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나아지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붙잡고 목소리를 낮춘 채 통화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무렵부터 부쩍 늘어났고,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다 말고 눈물을 훔치는 엄마를 종종 보게 됐죠. 결국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텅 빈 창고 앞에 서서 조용히 담배를 태우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어요. 가세가 기울면서 그동안 덮어두었던 부모님의 갈등도 걷잡을 수 없이 불거졌습니다. 작은 말다툼이 점점 커졌고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분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지냈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제 앞에서 처음으로 크게 싸우셨습니다. 그날도 집안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방학이 시작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주 다투시는 부모님을 보는 게 힘들어 저는 하루 종일 제 방에서 책 읽는 척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말다툼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성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맨날 돈.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돈 달란 소리밖에 할 게 없어? 내가 돈 버는 기계야? 나도 사람이라고. 곧이어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면 책임을 져야지. 감당 못할 거래처랑 엮어서 이 사달이 났잖아. 희진이 학원비도 못 내는 주제에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어?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일부러 그랬어?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한 거지.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탁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엄마의 울음 섞인 외침이 터졌습니다.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어.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희진이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작에 끝났어. 뭐?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헤어지자. 끝내. 저는 방 안에서 두 무릎을 껴안은 채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그만 싸우라며 말릴 용기도 없었어요. 그저 입술만 꼭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 분의 싸움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말없이 커다란 가방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희진아, 서울 가자. 앞으로 당분간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야겠어.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안 살 거야. 아버지는 엄마를 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엄마와 저는 그날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 외곽의 낯선 동네, 골목 어귀마다 번호 없는 오래된 가스배관이 엉켜있는 풍경은 제가 살던 곳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은 뒤 저는 복잡한 마음에 일찍 잠든 척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등 뒤로 엄마와 외할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죠. 아야, 이혼이라니. 잘한 짓인지 모르겠다. 엄마, 나 그 사람이랑 더 이상은 못 살아요. 희진이 아빠, 나 몰래 빌린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거 다 갚느라 집도 이미 넘어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다시 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지. 근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 그게 더 나쁜 거야. 그런 사람이랑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희진이까지 데리고. 나 하나 일할 데 없겠어요? 엄마, 나 희진이 잘 키울 거야. 잘 키울 수 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엄마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부모님의 이혼과 함께 전학이라는 큰 파도를 맞이해야 했어요.
급하게 짐을 꾸려 올라온 탓에 서울학교의 교복은 맞출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가진 돈도 넉넉지도 않았죠. 희진아, 며칠만 참자. 엄마 면접 본 식당에서 연락 오면 꼭 새 교복 맞춰줄게. 결국 저는 이전 학교에서 입던 낡은 교복을 입고 새 학교에 갔습니다. 치마는 무늬도 달랐고 학교 마크는 아예 다르게 박혀 있었어요. 그렇게 섞이지 못하는 교복을 입고 전학온 학교의 교문에 서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아이들과는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가정사가 밝혀지면 어떻게 견뎌야 할지 무서웠어요. 그때는 이혼이라는 게 큰일이었고 주변 시선도 좋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서울의 중학교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웅장함에 압도된 저는 안 그래도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더욱 움츠러들게 됐어요. 선생님을 따라 앞으로 반년 동안 제가 지내야 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아이들 소리로 가득했던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몇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조용, 우리 반에 전학생이 있다. 오늘부터 같이 지낼 거니까 친하게 지내도록. 전학생, 자기소개해봐.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너무 긴장된 탓에 입안이 바짝 말랐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결국 저는 개미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나는 이희진이라고 해. 잘 부탁해. 생각과는 다르게 말까지 더듬게 됐는데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 제 말을 따라했습니다. 잘 부탁해. 진짜 웃긴다. 몇 살인데 아직도 말을 더듬어? 그리고 일제히 웃음이 터졌죠.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조용. 친구 놀리는 거 아니다. 희진이는 저기 빈자리 가서 앉아라. 저는 작게 대답한 뒤 무거운 걸음으로 선생님이 알려준 자리를 향해 갔습니다. 걷는 내내 느껴졌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계속 따라하고 있다는 걸요. 누군가는 키득거렸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칠판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괜히 이 학교에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침 조회를 마친 뒤 잠깐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 몇몇이 제 주변을 힐끗거리며 지나갔고 그때 한 아이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 나는 수연이야. 너 어디서 왔어? 너무나도 낯선 환경에서 먼저 말을 걸어준 게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다정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저기 전라북도. 전라북도? 거기가 어디야? 시골이야? 근데 너 교복은 왜 그래? 급하게 오느라 아직 못 맞췄어. 곧 바꿀 거야. 그래? 나는 갑자기 전화 가서 뭐 대단한 애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별거 없잖아?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애네. 수연이라는 친구가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지만 그 모습에서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건 몇 가지만 툭툭 물어보더니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을 남기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전학을 온 저는 이 반에서 철저한 이방인이라는 걸요. 이미 서로 친한 무리가 형성돼 있었고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에 교복도 다른 걸 입고 있는 저와는 어울리고 싶어하는 친구가 없어 보였습니다. 원래도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던 저는 먼저 다가가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학 첫날, 아침에 했던 짧은 자기소개 이후로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쓸쓸히 할머니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기운 없이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본 엄마는 많이 걱정하셨어요. 희진아,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 애들은 잘해줘? 안 그래도 걱정 많은 엄마에게 짐을 더 보태주기 싫었던 저는 억지로 밝은 척을 했습니다. 다 착하고 친절해. 모르는 것도 잘 가르쳐주고. 걱정 마, 엄마. 그래, 다행이다. 참, 희진아, 엄마 취직했어. 지난번에 면접 봤던 식당 있잖아. 거기서 내일부터 일하러 나오래. 주말에 교복 맞추러 가자. 엄마는 한 식당에서 일하게 됐다며 좋아하셨지만 그런 엄마와 반대로 저는 앞으로 학교 다니는 일이 걱정이었어요. 다음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또 날이 밝았고 학교에 가야 했죠. 역시나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들끼리 이미 친한 사이였고 낯선 전학생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어 보였죠. 저도 굳이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 용기는 없었어요. 그저 수업 시간 종이 울리길 기다리다 점심시간에는 싸운 도시락을 조용히 먹고 쉬는 시간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제 뒷자리에 앉은 그의 이름은 지혜였어요. 희진아, 너 이번 주에 나랑 같이 주번이야. 몰랐지? 정말? 몰랐어. 미안. 미안하긴.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모를 수도 있지. 내일부터는 아침에 좀만 일찍 와. 알겠지? 지혜라는 아이는 밝고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번을 같이 하면서 지혜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지혜는 전학 첫날 제게 말을 걸어왔던 수연이와 늘 붙어다니던 아이였어요. 예쁘고 친절했고 겉돌던 제게 먼저 다가와준 지혜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저를 보는 수연이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지혜가 저랑 얘기만 해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에 수연이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야, 이진, 지혜가 요즘 너한테 좀 잘해주니까 살 팠났나 봐? 지혜가 뭐 네가 진짜 좋아서 잘해주는 줄 알아? 지혜가 착해서 그런 거야. 너 불쌍하다고. 너 전학 올 때부터 다들 말 많았거든. 교복도 안 맞고 촌스럽다고. 지혜가 워낙 착해서 말 걸어준 거지. 진심으로 널 친구라고 생각하겠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가 죽은 제게 수연이는 가까이 다가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착각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지혜 좀 귀찮게 하지 마라. 지혜가 너 챙긴다고 다른 애들이랑 놀지도 못해. 그러니까 너도 좀 눈치껏 행동하라고. 알겠어? 그리고는 제 어깨를 슬쩍 밀치며 교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 안에서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아이들이 슬며시 자리를 뜨는 느낌이었고 책상 위로 올려둔 물건들이 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지혜 역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전처럼 먼저 다가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반해서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교내 방송반에서 퀴즈 이벤트를 연다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중에는 제 이름도 있었어요. 저는 응모를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 장난삼아 제 이름을 넣은 게 분명했죠. 어쩔 수 없이 방송반으로 불려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됐을 자리였지만 그때는 어리고 학교 사정이 어두웠던지라 꼭 가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방송부에 가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손이 덜덜덜 떨렸고, 간단한 문제였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어버버하다가 아무 말도 못한 채 교실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는 순간 뒤쪽에서 들려오는 수연이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콕콕 찔렀습니다. 뭐야? 이진 쟤 바보 아냐? 그렇게 쉬운 문제 답도 몰라서 고등학교나 갈 수 있겠어? 이진 완전 멍청이 전학생이잖아? 그 말에 반 아이들은 다 같이 크게 웃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분하기도 했지만 제 편 하나 없는 교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 칠판에 커다란 글씨로 멍청이 전학생이라는 낙서가 가득한 걸 보게 됐습니다. 전 아무 말도 없이 지우개를 들고 낙서를 지우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저 다들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가 웃기만 해도 저를 비우는 것 같았고, 누가 귓속말을 하면 제 험담을 하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연이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진, 너희 엄마 식당에서 일하시더라? 저는 수연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놀랐어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도 없었고 굳이 밝히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지? 니네 엄마가 일하는 식당, 거기 사장님이 우리 아빠야. 엄마는 꽤 큰 식당에서 서빙과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하필이면 수연이네 식당이라는 게 비참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제게 수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 아빠가 그러더라고. 새로운 아줌마 딸이 나랑 같은 학교 다니는데 이름이 이진인 거야. 와,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니? 이진아, 내가 우리 아빠한테 말 잘해서 너희 엄마는 특별히 보너스 좀 넣어달라고 할까?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같은 반 친구잖아. 전 수연이의 말을 받아칠 용기도 없었지만 대꾸하면 더 신나할까봐 무반응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말 없는 제 모습에 수연이는 더 자극이 됐던 모양입니다. 얘들아, 그리고 내가 우리 아빠한테 또 무슨 말을 들었게? 이거 진짜 너희 들으면 엄청 놀랄 사실일걸? 그쯤 되니 수연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무서워졌어요. 설마 우리 부모님이 이혼한 것도 이미 알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것만은 아니길 바랬는데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죠. 수연이는 반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앞으로 희진이한테 잘해주자. 희진이 부모님이 이혼하셨대. 그래서 지금 엄마랑 외할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대. 같은 반 친구인데 불쌍하잖아. 그건 놀림이나 다름없었고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춘기에 안 그래도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예민한 가족사까지 의지와는 상관없이 까발려지니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별명은 멍청이 전학생에서 이혼녀의 딸로 바뀌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편견이 여전하던 그 시절, 이혼이라는 단어는 어린 저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께 말해봤자 상황이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그 시절엔 아이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먼저 다가가 보려는 뻔한 말만 듣게 될 것 같았죠. 엄마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이 사실을 엄마가 알면 속상해할 게 분명했고 괜히 일이 커질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갈수록 조용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저를 엄마가 모를 리 없었어요. 엄마는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말하셨어요. 희진아, 혹시 학교에서 속상한 일 있는 건 아니지? 엄마는 네가 웃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꾸 마음이 쓰여.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꼭 참았어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진짜 괜찮아. 그냥 학교가 아직은 좀 낯설어서 그래. 엄마는 늘 제 편이 되어줄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녀의 딸이라는 말이 엄마 귀에 들어가면 저보다 엄마가 더 속상할 것 같았고 가슴에 못처럼 박힐 것 같았거든요. 그건 두렵고 싫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마음속 깊은 곳에 모든 걸 꾹꾹 눌러 담은 채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저 졸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 앞에 따라붙는 그 수식어들로 인해 점점 주눅이 들었고 교실 안에서 저는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중학교 3학년은 눈물과 침묵만 가득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는 수연이와 다른 곳으로 배정되었어요. 더는 눈앞에 수연이라는 존재는 없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중학교 때 일이 소문이라도 날까봐 제 이야기나 가족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더라도 겉도는 수준에서 멈췄고 나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아이가 되어갔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단 한 번도 친구에게 진짜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학생처럼 보였겠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수연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어요. 괴롭히는 아이는 사라졌는데도 저는 여전히 그 기억 안에 머물러 있었고 소심했던 성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등록금은커녕 교통비조차 빠듯한 형편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처음에 대학교를 안 가겠다는 제 말을 듣고 크게 서운해하셨습니다. 대학을 왜 안 가려고 그래? 혹시 우리 집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 아니야. 그냥 나도 공부보다는 얼른 돈 벌고 싶어서 그래. 나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 될 거야. 그때까지만 엄마한테 신세 좀 질게. 신세라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신세 아니야. 희진아, 엄마가 미안해. 다른 부모처럼 뒷바라지 하나 못해주는 못난 엄마라서 미안하다. 엄마는 나중에 수연이네 식당을 관두고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하는 일은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고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2년간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쉼없이 달렸고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 직업을 선택한 건 사실 다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맡은 일만 잘하면 누구와 특별히 가까워지지 않아도 괜찮았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사거나 쫓겨날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렇게 지냈습니다. 마음을 닫은 채 묵묵히 제 일만 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다가와 점심을 함께 먹자고 하거나 툭 던지는 농담에 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한 채 사람들과 벽을 두고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 직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묵묵히 주어진 일만 하고 있었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남자 직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 사람이었는데 땀에 젖은 채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너무 다른 모습에 한참 지켜보고 있자 동료 한 명이 말을 걸어왔어요. 정희영이라는 저랑 같은 과에 있는 동갑내기였는데요. 그나마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희진 씨, 아까부터 누굴 그렇게 쳐다봐? 내가 몇 번이나 불렀는데 안 들렸어? 희영 씨, 나 부르는지 몰랐어. 아니, 저기 저 남자 말이야. 신기해서. 여기저기 다 불려다니면서 자기 일도 아닌 것까지 다 해주고 있잖아. 주영 씨 말하는 거구나. 원래 저래. 사람이 참 성격이 좋아. 난 저 사람이 화내는 거 한 번을 못 봤다니까. 민원과에 있는데 진상 민원이 들어와도 웃으면서 해결하더라. 알고 보니 그는 민원과 소속의 1년 선배였고 평소에도 성격 좋고 성실하다고 직원들 사이에서 평이 자자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처음 말을 걸어온 건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졸음이 밀려와서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시려고 자판기 앞에 서 있던 제게 그가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과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당황한 제게 그는 주머니에서 파스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달리기 하다가 넘어지셨잖아요. 아까 보니까 아직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거라도 붙이세요. 체육대회 당시 저는 어쩔 수 없이 달리기에 나섰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살짝 접질렀는데 그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 손에 파스를 쥐어준 그는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돌아섰고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치게 됐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제 책상 위에 그가 놓고 간 캔커피며 작은 초콜릿이 하나씩 놓여있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마음을 받아도 되는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한결같이 다정했고 저도 결국엔 조금씩 제 마음을 내보이게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자주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이 좋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쁜 감정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갈수록 제 가정사에 대해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거든요. 한동안 저도 모르게 한숨이 잦아지고 무겁고 복잡한 얼굴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눈치챈 직장 동료 희영 씨가 어느 날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희진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얼굴이 무거워 보여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별일 없어. 괜찮아. 겨우 웃으며 얼버무렸는데 희영 씨는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말하면 조금은 가벼워지기도 하잖아. 무거운 거 너무 혼자 오래 들고 있지 말고 고민 있으면 주변 사람한테 털어놓기도 해봐. 희진 씨는 너무 혼자만 다 짊어지려고 하더라.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결국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감출 수 없다고. 아니, 감추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그 사람 앞에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만큼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영 씨와 만나온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던 제 가정사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가 점점 진지하게 다가오는 만큼
저도 더는 숨길 수는 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 마음을 다잡고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주영씨, 나 사실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제 말에 그는 제 눈을 다정하게 마주쳐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혼하셨어. 내가 중학생 때.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두 분이 갈라서셨어. 그 후로는 엄마랑 둘이 살아왔고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야. 주영씨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해주는 만큼 이런 내 상황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속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실망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곧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진아, 어릴 때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주었고 그 따뜻한 품에 안긴 순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제 과거와 상처까지도 함께 안고 살아갈 수 있겠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2년의 연애 끝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서로의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다정한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만 하고 말 못했을 얘기도 용기 내서 꺼내보게 되었고 낯선 사람 앞에서 무작정 주눅들던 버릇도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제 마음을 서서히 치유해 주었고 저를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남편과 함께한 지 20년이 되는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죠.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근사한 곳 가서 밥 먹자.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럴까? 애들도 같이 가는 거지?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애들이 왜 가?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만 가자. 내가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둘게. 나만 믿어. 남편의 손에 이끌려간 곳은 한적한 외곽의 전망 좋은 레스토랑이었어요. 넓은 유리창 너머로는 호수가 보이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당신 여기 오고 싶어 했던 곳이잖아. 기억나? 남편은 제가 몇 년 전 이 근처를 지나다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잊어버렸던 걸 기억해준 남편에게 더욱 고마웠어요. 이런 자리는 오랜만이라 저도 기분이 들떴고 식당 안을 쭉 훑어보다가 제가 앉은 테이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는 한 여성을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숨 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상한 걸 눈치챈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어디 아파? 저는 힘겹게 시선을 돌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쪽에 앉아있는 여자, 중학교 때 나 괴롭히던 애야. 김수연이라는 앤데 쟤가 왜 여기 있지? 여보, 나 숨이 잘 안 쉬어져. 다 잊었다고,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새겨진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손만 떨리다가 점점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진짜요?
괴롭힘 심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혀 설명도 다 못했지만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은 채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수연이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짧게 몇 마디 하더니 단호하게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 때리는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식당 안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쪽을 향했어요. 남편은 수연이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김수연 씨, 제 아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어렸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한 말과 괴롭힘은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당신도 똑같이 느껴봐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수연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맞은 뺨을 잡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남편은 다시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가자. 나 저런 사람이랑 한 공간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아. 식당을 나오면서도 남편은 제 손을 단단히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고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억지로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드디어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전 이야기를 꺼내준 것만으로도 난 고마워.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사람 앞에서 떨지 마. 당신은 그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오래전 교실 안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남편이 어린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덕에 제 안에 남아있던 괴롭힘에 대한 상처는 조금 더 옅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학교에 보내고 조금 늦은 아침 식사를 준비한 뒤 남편에게 나와서 식사하라고 말했지만 안 들렸는지 남편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데 안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제 제가 너무 세게 때린 것 같았는데 아프시면 병원이라도 가보세요. 아내는 어제 일 덕에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조금 풀린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남편이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제 뺨을 때린 건 제 중학교 동창, 저를 괴롭혔던 주동자 수연이 뿐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혹시라도 나 몰래 둘이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에 기가 막혀 뒤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통화를 끝낸 남편이 안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여보,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왜? 내가 당신이 전하는 거 다 들었을까봐 걱정돼? 대체 뭐야? 둘이 이미 알고 있던 사이야? 둘이 무슨 사이길래 전화까지 하는 거야? 설마 당신 걔랑 바람이라도 피는 거야? 뭐? 아니야. 바람 같은 거 절대 아니야. 그럼 당신이랑 수연이랑 전할 일이 뭐가 있냐고. 남편은 저한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정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일주일 전 남편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장되어 있지도 않은 번호라 무시했는데 몇 분 뒤 문자가 오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희진이의 중학교 동창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니 괜찮으시다면 전화 한 통 부탁드립니다.
평소 제가 학창시절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기에 남편은 이 동창이 왜 자신에게까지 연락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죠. 김수현 씨 되십니까? 제 아내 일로 말해주고 싶다는 게 뭔가요? 혹시 죄송하지만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오늘 잠깐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희진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은 한참 고민을 하다가 퇴근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직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만났죠. 김수현 씨라고 하셨죠? 아내가 학창시절 얘기는 한 적이 없어서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희진이의 중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희진이는 아마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제 친구 중에 정희영이라고 있어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데 걔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찍은 사진을 보게 됐는데 거기 희진이가 있더라고요. 정희영이라는 사람은 저랑 친하게 지내는 공무원 동료였고 남편과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할 때도 하객으로 왔었고 일하는 곳이 달라졌어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는 사이였어요. 수연이는 처음에 그 사진을 봤을 때는 그냥 넘겼지만 다시 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던 겁니다. 희영이 통해서 주영씨 번호를 알게 된 거예요. 희진이는 저랑 안 만나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오늘 저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 16살,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게 저희 아내랑 무슨 상관인데요? 사실 어릴 때 제가 희진이를 괴롭히고 따돌렸습니다. 희진이가 시골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왔어요. 저랑 친했던 친구가 희진이한테 잘해주는 게 싫어서 어린 마음에 다른 친구들이 희진이랑 가까워지는 걸 일부러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희진이 엄마가 저희 아빠 식당에서 일한다는 것도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것도 다 말해버렸어요. 남편은 수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화가 치솟았습니다. 아무리 어렸다고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아는 나이였으니까요. 심지어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픈 가정사를 조롱거리 삼는 건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다고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그걸 말하는 이유가 뭔데요? 저도 이혼하고 아들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에서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제가 희진이를 괴롭히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 못 받았던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시절 희진이가 얼마나 아팠을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희진이를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희진이는 저를 만나주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수연이는 자신의 이혼으로 인해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그날부터 죄책감에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런 연극을 꾸며서라도 제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였어요. 희진이 인생에선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대신 뭔가 상징적으로라도 희진이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눈앞에서 제가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 상처가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요? 남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속이 시원해진다면 괜찮을 것 같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저 몰래 우연을 가장한 연극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10대 시절의 나였다면 조용히 넘겼을 테지만 전 이제 예전에 마음 여리고 약했던 희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을 꾸민 수연이를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 수연이 연락처 나도 알려줘.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사과를 받아야겠어. 며칠 뒤 3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이제는 어른이 된 저와 수연이가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보니 수연이가 먼저 나와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수연아, 오랜만이다. 네 얼굴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사는 동안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 수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진아, 너 다 알게 된 거지? 내가 어릴 때 너 괴롭혔던 거 용서해달라는 말까지는 못하겠어. 내 아들이 너랑 같은 일을 당하고 나니까 네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 그날부터 내가 너한테 했던 모든 나쁜 짓이 떠올랐고 후회가 됐어. 죄책감에 괴로웠고. 그래서 너희 남편한테 부탁하게 된 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수연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되뇌었습니다. 그 사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먼저 제 안에 남아있는 상처를 꺼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수연아, 너한테 이런 말 들으니까 솔직히 기분이 이상하다. 그땐 말이야, 나는 매일 학교 가는 게 지옥 같았어. 너 때문에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이상한 애가 됐잖아. 처음에는 멍청한 전학생, 나중에는 이혼녀의 딸.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나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바보같이 살았었어. 친구를 잘 사귀지도 못했고 엄마가 이혼했다는 것도 들킬까봐 마음 졸이며 살았었지. 어른 됐을 때도 계속 네 그늘에 갇혀 살았어. 그런데 말이야, 지금 남편 만나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 나한테 항상 최고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 덕에 자존감도 높아졌고 성격도 밝게 바뀌었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릴 때 괴롭힘 당했던 일도, 그리고 너도 떠오르지 않는 거야. 솔직히 수연이를 다시 만나 예전 이야기를 꺼내면 아픈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서 눈물이 터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말을 들은 수연이가 더욱 안절부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그런 말이 있지? 최고의 복수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잊고 그 사람한테 잘 사는 거 보여주는 거라고. 너 지금 나 보니까 어때? 내가 아직도 그 어린 시절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아이 같아? 수연이는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레스토랑에서 너를 다시 보기 전까지 난 네 생각도 안 하고 살았었어. 그리고 이렇게 너를 직접 만나니까 알겠다. 이제 내 인생에 네가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걸 말이야. 수연아, 너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어. 그래야만 나도 어린 시절의 나와 제대로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저는 그제야 어린 시절의 저와 제대로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스르륵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내내 잡고 있던 돌덩이를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누군가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수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그녀의 눈엔 이제야 조금 편안해진 기색이 어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래된 그림자와 이별했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제 안에 있지만 그건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앞으로 더 단단히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연이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마 그건 그녀의 사과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제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스스로를 이해해 주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랫동안 아픈 기억을 괜찮은 척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가만히 묻어두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치유는 그 상처를 꺼내어 들여다보고 그 안에 울고 있던 나 자신을 다정하게 안아줄 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수연을 용서한 건 그녀를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엔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수연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 남편은 제게 고생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고 한바탕 크게 울고 난 뒤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전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에도 지난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약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저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누구나 마음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는 과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간다는 걸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흉터는 상처를 이겨낸 사람에게는 내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괴롭힘을 당했던 일이 상처로 남긴 했지만 저는 그 상처를 더 이상 숨기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삶의 중요한 흔적 중 하나가 됐고 그 흔적조차도 미움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된 제 자신이 참 많이 자랐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저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